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가 정전이 됐습니다. 입주민 56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처서가 지나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열대야가 여전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냉방기를 켤 수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습니다. 가을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도 덥습니다. 8월 전기요금 역대급이라는데요. 한전이 발표한 걸 보면 지난해 8월에 비해서 7,500원 정도 전기료가 늘어날 거라고는 합니다만 7월에 비하면 한 달 새 전기요금이 4배가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땀을 식히려다가 오히려 식은땀이 나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8월에 비해서 올해 8월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가 76%라고 하고요. 이 문제는 한낮 무더위와 열대야가 길어지면서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2018년에 누진세 구간을 한번 완화했습니다만 전기요금 누진세, 이렇게 한여름 전기요금이 급증할 때는 논란이 더 되곤 합니다. 가정에서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구간별로 내게 되기 때문인데 한전의 재정 악화는 계속되고 있고 전기요금 누진세 또한 딜레마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끝난 직후 4분기 전기요금의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속의 전기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딜레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집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네, 감사원이 여수시 충무와 문수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수시 전현직 공무원이 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거나 선급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여수시의 충무지구 셋들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과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조사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이 감사원이 해당 감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당시 담당 업무팀장이었던 A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해당 부서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여수시에는 부당 집행된 선급금의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위원 7명을 투입해 현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여수시의 노후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과 사업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자 선정과 대가 지급 및 사업 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금품 수수 금액이 크다는 점, 그리고 업무 담당 공직자가 직접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는 점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충격적인데 부실한 계약 업무로 결국 여수시에 예산 손실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 담당 공무원의 비리는 결국 해당 사업의 부실과 여수시의 예산 손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 감사를 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지방계약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내용이 공고됐고 결국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가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시가 부당하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는데 여수시가 시공업체에 14억 5,2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선급금을 빼돌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문수지구 집수리 지원 사업 시공업체와 애초 15억
150가구였던 계약 금액을 선급급 지급 총액에 맞춘 8억 4천만 원으로 60여 가구를 축소하는 등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업체는 이마저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10여 가구에 대해서만 공사를 완료해 여수시에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담당 공무원의 비리 혐의로 예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강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사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거나 또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포함하는 등 실제 공사비보다 1억 4,177만 원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결과적으로 문수지구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계약한 30억 원보다 5억 5천만 원이 더 투입한 끝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여수시는 뒤늦게 지난 3월 선급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이 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이 지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여수시는 최근 당시 해당 부서의 단장과 과장, 팀장 등 3명과 계약부서 공무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책임 분담 비율에 따라 총 3억 원의 변상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여수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 선급금 채권 확보 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징계 처분할 것을 여수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는 앞으로 입찰 공고나 계약 체결 및 시공업체 선정, 선급급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비리 혐의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참 충격적인데, 여수시로서는 공직자들의 청렴, 더 이상 공직자 스스로 양심에만 맡겨둬서는 되겠냐라는 질문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의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순천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발의 무산됐습니다. 시의회 내분 양상을 겪고 있고, 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주민단체 사무조사 발의 접수를 거부한 강영구 순천시 의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 의회의 소각장 설치 사업 행정조사 특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내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해온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 강영구 시의장은 지난달 말 의회 정원 25명 중 15명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권이 의회 사무국에 접수됐지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강영구 시의장은 소각장 설치 사업이 현재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 소각장 소송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접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의장의 행정사무감사 보류 조치에 대해 서명에 참여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강영구 의장에 대한 비난 입장을 낸 데 이어 시민연대도 기자회견을 통해 강영구 의장의 발의안 접수 보류 조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강영구 의장의 안건 접수 보류는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집행부의 신여를 자처하는 행위라며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순천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안건 보류 조치 이후에 순천시 공무원 노조 지역구 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고 있어요. 네,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순천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보류 조치 이후 민주당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고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의원이 SNS에 순천시장과 공무원들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일부 시의원들과 음흉한 거래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김 의원의 해당 표현은 순천시 전체 공직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 공직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이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깊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문수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김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속 사태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단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민주당 지역위원회 주도로 진행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되자 이 불편한 심기를 SNS에 올렸고 그 글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지역위원회 소속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이견을 외부에 노출시킨 것은 물론이고 또 시의원들이 시장과 공무원과 음흉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감정적인 표현의 글로 인해 2천여 명의 공직자들까지 우군이 아닌 적으로 돌린 셈입니다. 정치인도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이 정서되지 않은 표현의 글을 올린 것은 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김문수 의원이 하나 올렸던데 참 누가 봐도 노광규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지켜봐야겠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소동용 전 의원 먼저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여순 사건 손해배상 소송 준비 때문에 계속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좀 당분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무고한 국민들을 향해 총질을 해대는 국가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무도함이 다름 아닌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현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살인을 경험한 유가족들이 겁에 질려서 숨죽이며 살았던 통한의 세월도 고스란히 느끼게 되고요. 매일 가슴 먹먹함을 느끼면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를 새삼 되새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그런데 최근에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또 논란이었었잖아요. 예. 여순 사건에 관련해서도 반란이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는 등 요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낸 용어 정리표에도 보면 반란 사건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나마 이제 제주 4.3과 여순을 거치면서 최소한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개념 정의부터 그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요. 역사에 관한 문제들이 정말 한 번의 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속해서 싸우고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더 들어가서요. 22대 국회 100일이 됐습니다. 개원식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 보면은 참 암울했던 100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개원식이 열렸는데요. 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여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의 정치 상황을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일 거예요. 22대 국회는 지금까지만 보면 대통령 일방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 그리고 이에 대해 극렬 반발하는 야당의 대치 상태이고 정치는 실종되고 상대를 향한 증오와 공격만 난무한 국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여야 대표회담을 전후해서 합의 처리된 법률안 몇 개가 있었는데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매번 야당이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21대보다도 훨씬 갈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야 모두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 때문에 더욱 좀 걱정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정치니까요. 정치는 변하는 거고 지금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께서 부릅뜬 눈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면 머지않아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향한 국민의 감정들, 그러니까 그게 분노이건 응원이건 간에 그런 감정들이 표현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을 깨닫고 정치권 스스로 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예, 글쎄요. 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뭐 어떤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원내대표 연설, 이제 대표 연설 둘 다 봤는데요. 박장대 대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추경호 대표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품어내는 뭐 이런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정 그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말 하기 전에 그 야의 입법 폭주, 이재명 리스크 이런 말을 가지고 야당을 한껏 자극해놓고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어요. 결국 이제 이 민생이란 말도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권은 국민이라는 말도 민생이라는 말도 경제라는 말도 모두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의 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이라고 하는 게 진정성 있게 야당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예. 서로 상대방은 정쟁을 일삼는 사람이고 나는 경제를 챙겨, 나는 민생을 챙겨, 나는 국민을 챙겨, 이렇게 하면서 그 말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넌 안 해,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뭔가 진전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난망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이요. 그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나오고 있으면서 그 대표 간의 회담 이후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 논란. 요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 날 이 말을 꺼냈어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한 거가 모두 계엄령 준비 작전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었고, 예.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해서 계엄령 이야기를 꺼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계엄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건 민주당 전당대회 때였다고 해요. 그 최고위원 경선에서 6위를 하던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은 살인자 이런 강성 발언을 하고 나니까 단박에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현주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엄 가능성을 꺼냈고,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여기에다 살을 좀 보태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자 계엄 논란은 잠잠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첫날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가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해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좀 꺼내니까 이에 반발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의혹으로 맞불을 놨고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받으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그 논란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오는 10월 1일 아닙니까? 이게 그날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막 온갖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계엄령 준비가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예. 조한천 기무사령관이 계엄 준비 문건을 만들고 계엄령을 발동할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짰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니에요. 예. 군을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로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집권이나 정권 연장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무장력으로 인식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5.16 때도 그랬고 12.12 때도 그랬고 강주 민중항쟁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계엄령이 그렇게 국민 대다수는 그게 현실화될 거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예. 또 야당의 문제 제기 역시 구체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넣긴 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믿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이번 계엄령 그 준비 논란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고 싶어하는 일부 최고위원 후보가 불을 지피고 친명 강성 유튜버와 사이트들이 불길을 살려내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으면서 불길이 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만들어야 되는 사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의관들을 응급 의료 현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의료 공백 관련해서요. 뭐 지역에서도 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병원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응급실 대란 위기가 이제 계속 현실화되고 있고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런 그 위기감이 커지니까 군의관, 공보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응급 의료 현장에 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 사람들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도 않고 또 응급의학 전문의라 하더라도 임상 경험이 좀 해본 지가 오래됐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이런 거여서 예. 이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전공의의 90%가 현장을 비우고 있는 현실인데 군의관 투입과 같은 임시 방편으로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의 자영업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한국은행 광주 목포본부 자료를 보니까 전남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는데 폐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 상당히 크고 오래 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그 말씀하신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퇴직 이후에 생계를 뒷받침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자영업으로 진입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거고 예. 고령층 비중이 아주 상승해 있고 규모는 굉장히 영세화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 사업소득 증가율이 임금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상태. 폐업 증가율도 아주 높아졌고 자영업의 부채 증가율도 크게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처럼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이분들은 사업 경험도 없는 데다가 해당 분야 전문 지식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영업 진입 전에 업종과 입지 선정, 경영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들을 좀 강화해야 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갇히고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게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꼭 필수적인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아예 안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난감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세대들의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문제도 정부가 더 좀 나서야 할 것 같고요. 예. 좀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부터 다시 해야 하고 이게 국가적인 그 시스템 구축이 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자체 단계에서라도 좀 적극적 교육과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준비를 해서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양시가 광양 지역 시민들에게 항만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 알리기 위해서 광양항의 날 지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광양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광양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그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광양항이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이고 총 물동량 2위의 항만이로서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철강 산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비교했을 때 항만 산업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낮다. 항만 도시로서 인지도가 를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뭐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수광양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이요. 컨테이너 화물이요. 이게 2019년도에 238만 TU였던 게 2023년에는 186만 TU로 줄었어요. 그러네요. 경향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부산항은 2,315만 TU예요. 거의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고 광양항이 그 자체로서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항만 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래야 또 항만과 관련해서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 좀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네. 광양시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인데 이게 알겠습니다. 뜬금없이 좀 광양항의 날 이런 행사 일회용 이벤트를 만든다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이게 있느냐? 광양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공지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 방송인데 그동안 예. 감사했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뵙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완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또 재밌게 했던 거는 그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비엔날레 개막식도 가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광주 전남이 문화예술의 또 나름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즐기고 확실히 광주에서도 또 제가 인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니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또 다채로운 한 주를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예, 뭐 아무튼 뭐 호남의 진심이라는 것이 또 전해지면 뭐 인기가 또 좋아지실 것이고 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 야당 뭐 단독 표결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여쭤볼까요?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완벽하게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이제 국민적인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국민적인 요구가 됐다. 네, 사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마지막 희망을 좀 걸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수사와는 조금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걸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좌절됐고 또 검찰총장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어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다 범죄는 아니다 이런 국민들 속 끓는 소리는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국회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털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얼마나 참 슬픕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만 더 이른 시기에 제대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셨거나 아니면 사과를 넘어서서 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어떤 뭔가 그래도 국민들 보셨을 때 낮은 자세를 보였다면은 현역 영부인을 특검하자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게 현역인데. 그럼요. 그래서 참 우리 정치권이 예전에도 보면 가래로 막을 일을 뭐 이렇게 다 키우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통과돼서 막 통쾌하다 이런 것보다도 좀 외국 보기 좀 부끄럽고 좀 참 그 현역 영부인이 이런 정도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실지 공감이 되고 근데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한 주간 또 이슈였던 것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조금 입장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 이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이번에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현역 의원들, 뭐 당의 지도부 이런 사람들과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좀 있어 왔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공천 개입 부분 같은 경우에 결국은 물적 증거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워낙 이게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올 그렇기 거라고 때문에 보세요, 물증이? 저는 뭐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꾸며내기 어려운 수준,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래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지 뭔가 물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은 하는데 뭐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요. 네.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요새 우리 국민들이 보면 정치권에서 막 공방 있고 이런 거는 좀 잘 안 믿으시잖아요. 네. 네, 결국 그래서 물적 증거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등장해야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한 지 100일이 됐는데 군소정당이라고 표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사실이죠. 네. 여러 가지 느낀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소회를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회가 일을 왜 빨리빨리 하지 않냐. 특히 22대 국회에서 또 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회라는 공간은 원래 일을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행정부가 독주하려고 할 때 그거를 좀 막는 기능이 좀 강한 편인 기관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행정부는 대통령이 한 명이고 여러 장관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는 어쩌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부작용은 없을지 이게 뭔가 규칙으로 정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관인데 예. 어느샌가 그런 기능은 오히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희도 비록 아직 큰 정당은 아니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가진 시선 또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국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국회도 좀 다양한 시각이 더 당 내에서도 좀 다양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로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토론이 되면 좋겠는데 예. 골물 때까지 그냥 밀어놨다가 그냥 양당이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서두에 교섭단체 연설 관련 이야기 주셨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발의가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지요? 할 수도 있죠.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의료 대란에 관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야 맞아요. 의정 협의체 이런 제안도 하고 예. 지금 전국이 꽉 막혀 있는데 뭔가 그래도 서로 대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생 법안들은 특히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아쉽지만 이게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여야정 협의체 하자라는 얘기는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과시키기 바라는 입법들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쓰고 싶을 텐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것이 가동되더라도 조금 더 생각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 생각보다는 다른 형태일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머리를 쓴다면은 예. 지금 국회 안에 다수 야당들이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개혁신당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니까 여야와 여와 정부가 이렇게 한 편이 되고 야당이 오히려 소수처럼 협의체에 임하는 것을 막으려면 또 다수 야당을 넣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면 저는 더 다양한 시각들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계엄령 논란 가지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개혁신당에서는? 군인도 국민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군인이 아니어서. 네, 이게 뭐 진행자께 이런 곤란 질문 드려서 예의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진짜 한 뭐 80몇% 되고
군의 요직 명령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뭐 어떤 계엄 탄핵이 됐을 때 계엄령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요. 지지율이 20% 초반인 대통령을 위해서 반헌법적인 쿠데타나 계엄을 하려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럼 이 주장은 좀 무리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충암고 인맥이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등장한다 이런 게 문제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무슨 뭐 국방부 내지는 경호 체계의 주요 요직 한 3-4사람 뭐 그 정도가 충암고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군 전체를 헌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탄핵도 이뤄낸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뭐 정말 서울의 봄을 찍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서요. 네. 순천시 의회 안의 이야기가 참 복잡한데 먼저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입지 선정 과정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두고 찬반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강영구시 의장을 비롯한 뭐 앞서 이제 브리핑 시간에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서로 지금 비난에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혼탁합니다. 그리고 순천의 제2국회의원을 자청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그 순천에 국회의원과 시장 내지는 그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내부에서의 내전 양상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예.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도 정치인이니까 이 혼탁한 바닥에 뛰어들어서 내가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럼요. 하지만 예. 그럴 수 있는 수준도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은 선을 많이 넘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참전해서 뭐 하고 하는 게 부적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전. 네. 네, 저는 좀 지금 뭐 오늘도 또 뭐 SNS로 막 뭐 웃장 축제에서 거시기하다 뭐죠. 네네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셨을 때 너무 불안한 수준인 것 같고요. 예. 조금 양쪽 다 좀 약간 좀 컴다운 좀 이제 좀 진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 논쟁하고 부딪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시의원들을 대리전처럼 해가지고 예. 우리 편으로 와라, 뭐 우리랑 같이 안 하면 적이다라는 식으로 거의 무슨 뭐 뭔가 이렇게 인질로 잡듯이 해서 또 일부 시의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왜 그렇게 만듭니까? 저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이슈지만 마치 이게 그냥 대리전에 있어서 전장처럼 돼버렸어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지역위원장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못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분쟁을 벌이고 계속 부딪히시는지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주신 것 같고 네네. 뭐 참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상대편에 있는 것 같은 분이 바로 노광규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뭐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뭐 하고 다닌다라고 이제 김문수 의원께서 SNS에 저격성 멘션을 이제 남긴 것인데 네. 노광규 시장의 현재 그 행보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에 대한 뭐 제가 전체적인 평가보다도 지금 김문수 의원께서 그 전남도의 공모에 참여해야겠다. 라는 의견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김문수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발단이라면 노광규 시장의 평소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그렇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노광규 시장이 사실은 좀 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돌아가는 전체 상황이나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김문수 의원께서 본인의 정책적 판단을 바꾸실 수 있죠. 그런데 바꾸시거나 그걸 대외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장이나 순천대학교 총장이나 여러 구성원들과 충분하기는커녕 뭐 최소한의 소통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떤
이성적인 토론이 되기 이전에 다른 주체들이 조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바로 네. 또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방송 함께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방송인 천하람, 정치인 천하람을 발굴한 것이 우리 또 여수 MBC의 또 털어불어가 아닌가.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소식과 중앙 소식을 정말로 잘 조화되게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에게도 좋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아니었나. 굉장히 정치인 같은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전망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1,000톤 달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쌀 소비는 줄고 있고 또 재고는 덩달아 쌓이면서 발생하는 이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1,000톤 달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그전부터서 전남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과 또 판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서 전남산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와 또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사인 수입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죠. 전남농업 역시 전남 쌀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가공, 유통 또 모든 과정에서 품질 좋은 전남 쌀을 수출로 당금질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사실 현재 정부 대책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올해 10월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재고 17만 톤에 대해 조속히 시장 경기하고요. 그리고 2024년 예상 초과 물량 신고 40만 톤에 대해서도 선제적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쌀 수급 예측 개선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전국 2만여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2025 전국 생활대축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를 하고 또 전남도와 도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대학부와 일반부 등 5개 종부연에서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 2만여 명이 참가를 하는데요. 그라운드, 골프와 수영, 씨름 등 41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지금은 대회가 진행될 경기장 배정과 개보수를 위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성공 개최 밑바탕인 경기장 시설물을 완벽히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또 안전과 관광, 문화, 숙박, 또 음식, 교통 등 이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사업 계획 수립을 9월까지는 마무리 짓고요. 대한체육회 이 계획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남도는 지난 2년간의 체전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대축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대회로 착착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남 동부청사 개청 1주년을 맞았습니다. 동부권을 환태평양, 물류, 관광,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번 1주년 행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로 치러졌죠. 1년간 투자 유치와 또 중소벤처기업, 문화예술, 환경산림, 여순사건 등 5개 분야에서 동부권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도정발전 퀴즈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동부권의 역량과 강점을 살려서 환태평양권 물류와 관광, 신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요. 또 동부권에서 영원함 상생 화합과 공동 번영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해서 남해안 남부권의 중심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마련했죠. 전남 브랜드가 눈길을 끄는데요. OK 나우 전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제 전남 시대다. 전남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지혜를 찾기로 했습니다. 동부청사는 2018년 동부지역본부로 개편이 됐으나 늘어나는 기업 투자 유치와 또 문화신산업 확대 등 이 행정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 5개국 14개 부서의 현 체제를 갖췄습니다. 네, 다음 소식.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면서 성공 개최에 기대해 볼 만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섬을 주제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정현 전남 지방시대 부위원장 요청에 남해안 관광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수 섬 박람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어젠다로 집중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며 박람회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전남도는 곧장 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성공 개최가 기대된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0개국 3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탄소 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발걸음을 또 재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죠. 여기서 석유 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고부가 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전남 산업의 주축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죠. 그렇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업의 사업 재편 활성화와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도 필요하지만 탄소 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과 같은 고부가 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를 위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화재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는 현재 24,500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이 됐는데요. 충전기만 11,600여 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13%인 1,528기가 지하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또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8건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66건이나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만에 하나 앞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해 TF를 구성해 상황 총괄반부터 차량 충전시설반, 또 현장 대응반, 공동주택반 등 민관이 합심해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청 내 사회 재난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는 합동안전점검과 함께 예방형 충전기 보급과 공동주택 전기차 관리 취약점 개선, 또 전기차 해상 운전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둬서 도민 불안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